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적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울산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 민낯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보시죠. 아빠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글쎄, 우리 딸 꼬꼬 할머니 될 때까지 살지 않을까? 오래 사는 일이 기대가 되도록 늘어나는 수명만큼 건강한 날도 늘어나는 미래.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경보제약이 미래의 건강을 만듭니다. 경보제약. 잘 부탁해요, 경보. 이승우의 일터 연구소. 네,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걸로. 네, 이번 주에 울산 지역의 산업 특성과 밀접한 직업성 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 도시인데요. 울산 지역 내 산업 환경을 보면 물리적인 산재뿐 아니라 작업 현장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차수 방송이 필수 노동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저희들의 필수 노동자이신 청소 노동자들이 폐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최근 KBS 기획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네. 그 폐암 사망, 폐암이 걸려 또 사망하신 분이 있어서 이게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들 또 이제 많은 현장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오래 그 작업 현장에 노출돼서 질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은 어디에나 도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승우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산업 직군에 따라서 직업성 암의 발병도 좀 각기 다를 것 같아요. 울산에서 암 발병률이 높은 직업군 어떤 곳이 있을까요, 노무사님? 일단 뭐 울산 하면 이제 중공업 그리고 이 조선업 계열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계열로 이게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중공업이나 조선업의 경우 용접공, 도장공, 표면처리공, 비파괴 검사 종사자 등이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은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용접공이나 표면처리공의 경우 그 금속류 분진이나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도장공의 경우에는 도료를 희석할 때 사용하는 각종 유기용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게 휘발되면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파괴 검사 종사자의 경우 방사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그 대형 선박들을 용접하면 그 안에 세부적인 금이나 세부적인 어떤 쪼개짐 현상 같은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네. 육안으로는 안 되고 내부적에 있는 거니까 엑스레이 광선 같은 걸 쏴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파괴 검사군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석유화학공단 쪽으로 가보면 석유화학 계열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게 석유화학 공장을 이렇게 플랜트라고 하죠. 그 공장을 네. 건설하거나 건설 이후에 그걸 유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성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이 붙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석유나 화학 물질이 지나가는 관에다가 내열성 내열제, 네. 단열재 같은 거를 많이 감쌉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설치는 하지 않지만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성면 소재로 된 그 단열재나 내열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다 보면 뜯어내니까 또 성면에 노출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이송하고 보관하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에 노출될 수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벤젠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히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대부분 발암 물질이 네. 그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그 종착지가 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폐암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용접공의 경우에는 용접 휴미나 각종 금속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조선업 연족공으로 20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아, 네. 이게 익명성 보장 문제로 제가 정확한 연령을 공개하기 좀 어렵지만 국가암 등록 통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네. 있는데 호발 연령, 그러니까 폐암이 잘 발병하는 연령 네. 때가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요. 네. 여기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젊으신 나이에 암에 걸리신 거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이 많이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폐암 판정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 사례자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산재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히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좀 오래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용접 관리직도 병행하면서 같이 했고요. 처음에는 그 산재 신청을 생각지 안 했죠. 뭐 회사를 막 수술하고 다시 회사 나가서 다시 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뭐 산재 신청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회사 막상 뭐 한 수술 후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복귀를 했죠. 뭐 일단 생계가 우선이니까. 근데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래도 좀 안 좋게 생각하죠. 뭐 병원 간다고 한 달에 한 3-4번씩 병원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죠. 근데 신청하기까지는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걸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뭐 첫째, 뭐 일을 해서 생계가 최고 우선적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생각이. 저하고 같이 일하던 분도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판정 받기까지 상당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뭐 빠른 산재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절단된다든지 아니면 골절이 된다든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산재 판정은 빨리 인정을 받지만 질병성 산재 판정을 받는 거는 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진짜 고민과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네요.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 사례자들이 많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많이 안타까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자잖아요. 네. 피해자인데 가해자 눈치 봐야 되는 상황. 이게 특히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이 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18년 법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산재 발생이 되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또 업무상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시 보상을 한다던가 네. 산재법상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형식으로 바뀌는데요. 네. 그러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 그 연금을 받게 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 아무래도 현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근로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퇴직 사유로 하나로 봐서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또 일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가 만약에 치료가 완전히 됐어도 네. 예전에 산재 치료를 받고 산재 승인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 불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일찍부터 정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재 요양 종결이 끝난 다음에 장애가 남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직 복직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네. 직장 복귀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두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사업주가 또 많고요. 네. 뭐 근로자들도 당연히 모르고요. 이런 지원금 제도가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재를 신청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저는 상담할 때 1년은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제 예자는 산재 승인 날지 안 날지 확신이 없으니까
아픈 몸을 입고 다시 일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네. 제가 대리하고 있는 어떤 분은 직장에 암이 발병한 사실을 숨기고 수술 이후 바로 그 다음 주에 직장에 복귀하신 분도 아이고, 계셨어요. 진짜. 네. 진짜 안타깝네요. 암 환자인데 치료를 네네. 좀 받고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을 하신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일하다 아파서 산재 신청하고 또 억울한데 네. 그 결과를 보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니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입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승인이 되더라도 일은 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점들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이런 점들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건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소장님? 지금 이야기했던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금전적인 지원은 산재 후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 네. 지원금을 주거나 산재 처리를 받고 난 그 공석을 메꾸는 이제 대체 근로자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꿔져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실 해결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네. 제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무엇이냐? 저희는 이제 산재가 일어나지 않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게 사실 본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고 이에 맞춰서 건강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게 사실 제일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산재가 난 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여기서는 또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로만 저희가 치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기업의 눈치를 보고 기업을 이걸 은폐하려고 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네. 제일 먼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예방적인 차원은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번에 방송에도 노동가의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안에 이제 노동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산재 예방이라든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울산은 또 노동인권센터를 개소를 하셨어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중요시 하시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산재 예방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네. 형식적인 그 행정의 운영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네요. 네, 적극적인 예방과 이 산재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직업성 암은요, 산재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산재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아까 노무사님께서 1년 정도 생각하라고 했는데 네. 보통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일단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 통계를 좀 확인해 보면 네. 300일 이상은 걸린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0일. 예. 네. 진짜 1년 생각해야 되네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300일이라고 하면 내가 암 진단 받고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뭐 추적 관찰하고 하는 기간 동안 내가 치료에 집중하고 나중에 승인 받으면 휴업급여 받고 치료비 보전 받고 하면 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네. 1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건 너무 어렵죠. 3개월이 아니고 300일이라 300일 이죠. 버티기가 힘들죠. 그 결과만 기다리면서 일을 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례를 많이 보시잖아요. 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뭐예요? 결국 이 생계 문제인 거죠. 노무사님 이게 산재 승인이 되나요? 언제 되나요? 그때까지 저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네.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생계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일을 하는 건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례자분 그 인터뷰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술한 지 지금 한 1년 한 6개월, 7개월. 지금 뭐 상당히 어렵죠. 처음에 뭐 보험 들어 나온 걸로 보험 그 뭐 진단비로 나온 걸로 조금 생계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가족들 도움 좀 받아서 뭐 간신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는데 이게 계속 한정이 늦어지고 길어진다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료도 뭐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생활 전선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죠. 뭐 그때 뭔 일을 하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 다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소에 다시 가든 생기가 우선이니까.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간신히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누가 뭐 폐암으로 산재 신청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오픈을 안 합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신분을 좀 보장해달라, 음성을 좀 변조해달라 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저 역시 병기 도둑질이잖아요. 용적률을 했으면 다시 조수소에 복귀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방법이 없죠. 제가 뭐 판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먹고는 처단시켰고 먹고는 살아야 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노무사님? 일단은 승인을 위해서는 결국 직업적 요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질과 네. 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중에 특히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증거 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거나 또는 유해인자가 발견되는 작업 현장의 경우에는 네. 의무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해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생성되고 보관, 관리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에요. 근데도 작업 환경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행히 이렇다 저렇다 해서 작업 환경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 측정 결과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측정 결과 보관 연행이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유해인자에 노출이 돼야 직업성 암이 생긴다라고 예. 보는데 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 보관 연한이 5년밖에 안 되니까 재직 당시에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증거자료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어지고 다 간접적인 자료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나마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 있어도 참 다행이라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작업 환경 측정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그 측정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성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왜요? 현행법은 사업주가 일정 자격이 있는 소속 근로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네. 위탁기관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을 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자기 소속 근로자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한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했어. 네. 사업주 입장에서 다시 해.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위탁기관에 맡겼어. 위탁기관에 있던 사업주가 위탁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죠. 네. 측정을 했는데 사장님 이거 초과됐는데요. 그래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그러면 위탁기관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위탁기관에 불이익이 당하는 거네요. 예. 불이익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거를 또 직간접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입김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들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 측정이 요식행위다. 형식적인데 불과하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산재 작업 환경 측정 과정에서 허술한 점 사례분께서 그 점을 좀 꼬집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허술한 점은 거의 많죠. 이건 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 환경 측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환경 측정하러 기계를 들고 아침에 오잖아요. 오면 그냥 몇 시에 찾으러 오겠다. 예를 들어서 뭐 15시에 찾으러 오겠다. 그냥 던져주고만 가요.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죠. 그럼 이 기계 자체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럼 작업자들이 뭐 환경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 별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작업자도 있고 안 하는 작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작업한다든지 엎드려서 작업한다든지 좀 어려운 작업 공간에는 불편하니까 다 빼버려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뭐 환경 측정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재검을 해요. 그럼 회사에서 왜 이렇게 측정이 안 좋게 나왔냐 이래 눈치를 주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형식적으로만 한다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허술한 환경 측정에서 비롯되는 직업성 질환 문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자기 사업 현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알려야 될 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과연 할까요?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수집하는 행위인데 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인 공공기관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권에 기대어서 노조나 또는 집단을 형성해서 작업환경 측정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과연 우리나라의 사업장에 노조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또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은 어디일까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겠죠. 고용노동 산업 안전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나 네. 그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관을 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 있고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될 최종적인 책임 기관이니까 네.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이외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도움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이건? 단순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니까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제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병, 특히 직업성 암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증거 자료. 그렇죠. 네. 법의 해석, 증거 자료의 수집, 절차 등 법적,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 심사는 의료인들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다수가 의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자문 의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따라 의료인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공을 하신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들 분들의 성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언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암 종양내과 외과 선생님들보다는 직업환경적 전문적 소양이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의 소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중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승우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다음 방송이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방송이 된다고 하면 네. 전문의분을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분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들을 조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질판이 소속의 직업환경의학 전공이요? 네. 질판이 소속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런 자리가 마련해줬으면 진짜. 울산의 직업성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네.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항열 노무사님 오늘 또 뭐 못다 하신 말씀 있다면 지금 1분 드릴게요. 1분은 못 드립니다. 30초 드릴게요. 30초. 근로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폐암이나 각종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알고 있는데 참지 마시고 산재 신청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게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터연구소에서 울산 지역의 산업 특성과 밀접한 직업성 암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판정을 받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님 그리고 이항열 노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하림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임지혜,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